의견이 많이 주신 분이 많습니다.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한상만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한 회원님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준몰례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수 이사님께서 인사 말씀과 연사 소개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줌으로 이렇게 한 지도 벌써 2년입니다. 마스크 끼고 다니는 게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코로나가 죽는다고 해서 곧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벌써 횟수가 이렇게 많이 지나가네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캐톨릭인데 성당에도 못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교회도 이렇게 인원을 줄여서 하고 있는데 스님들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 사찰 얘기가 없는 거 봐서. 그래서 공기 좋은 데 좀 가시고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시고 그래서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연사는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모신 적이 있었는데 맨체스터 대학교 영국에 있는 거기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를 하신 분이고 우리 회원이시다가 저기 국민의힘당인가요? 거기에 스카우트 돼서 가셨던 아주 앞으로 일을 많이 하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 모셔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현재 이 신문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죠. 아주 뭐 이것만 사면은 그냥 벼락부자가 될 것 같은 암호화폐 같은 거 이런 것도 어떤 건지 그 얘기도 좀 듣고 그래서 우리 이 정치 문제에 너무 골치가 아프시니까 우리나라 경제 동향과 암호화폐 급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오정근 박사께서는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또 경제학 석사, 경제학 학사 석사 고대에서 하시고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여기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하셨어요. 그래서 경력으로는 한국은행에서 외환연구팀장, 통화연구실장, 국장, 부원장, 동남아중앙은행 조사국장. 사실 그 한국은행의 중요한 자리는 다 이렇게 돌아보시고 거기서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가시고 현재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도 지내시고 아시아금융학회 회장도 지내시고 하여간 금융 뭐 이런 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방향을 뚜렷이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경제전략포럼이라고 아마 최근에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런 것 또 자유시장연구원 원장도 지내시고 무엇보다 유튜브에서 경제방송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들과 접촉하길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 경제방송으로 오정근의 쏙쏙 경제라고 아주 그 제목만 들어도 그 경제 얘기가 쏙쏙 귀에 들어올 것 같잖아요. 이런 거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주위에 경제 궁금하시면은 유튜브 보시고 오정근의 쏙쏙 경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정근 박사 모실 적에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제 과분한 소개를 해주신 김동수 이사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또 바쁘신데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40분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분, 20분씩 나누어서 20분 동안은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뭐 어지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완전히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20분은 질의응답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면서 한 20분, 20분씩 나눠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은 이제 지금 경제가 이 순환변동치 상으로 보면은 약간 일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중 하나는 지난 2009년에 통계 지수를 개편을 했어요. 이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경기가 너무 추락을 하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사실은 그랬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기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딱 여기 집권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냥 경기가 추락했어요. 이게 너무 추락을 했어요. 너무 추락을 하니까 통계청량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통계청량을 바꿔서 이게 경기 동행지수 편제 방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소득주 성장을 해도 그리고 반기업 정책을 해도 경기는 좋아진다 하는 얘기를 문정부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시던 게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은 통계요 편제 방법을 바꾼 것은 저같이 워낙 오랫도록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은 알지만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얘기하고 칼럼도 썼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디테일한 거니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통계 편제 방법을 바꾸는 바람에 좀 올라가면서 자꾸 이제 이게 문제가 경제 진단이 어려우면 어려운 걸 따고 진단이 나와야 대책을 세우는데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진단이 안 나온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오면서 경기가 좀 추락했다가 지금 조금 반등이 되고 있는데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금 반등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대체로 이 정도 성장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한국은행에 의하면 요게 이제 작년 11월에 전망한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1년에 4번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아마 곧 1분기 전망치가 나올 텐데 3% 중반대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 중반대에도 과거에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가 있어서 경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이것이 지금 수출은 호조를 보입니다. 주로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이런 것 때문에 수출은 증가하는데 건설 쪽이 계속 규제 위주 정책을 하기 때문에 건설 쪽이 마이너스고요. 설비 투자는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소매 판매가 별로 안 증가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GDP의 한 50%를 민간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지고 고용 사정이 악화되면서 이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크게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수출은 계속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불안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고용이 뭐 계속 지금은 이게 13개월 만에 이제 증가한 건데 이게 증가한 것도 60세 이상의 그 허드렛 일자리 한 달에 24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24만 원 정도 받고 이제 뭐 쓰레기도 줍고 또 무슨 뭐 지하철 같은 데서 앉아서 안내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노인이 40만 명이 너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일자리가 31만 명 증가했습니다. 30대, 40대 일자리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이걸 이제 풀타임으로 계산한 사람이 있는데 풀타임으로 환산해 보니까 여전히 고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풀타임 환산한 것이 약 100 해보니까 195만 명 일자리가 없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청년들이 지금 이제 사회에 나오면은 약 16% 정도밖에 정규직을 갖지 못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일자리가 없고요. 나머지 한 40%는 전부 다 알바나 비정규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계속 자소서만 100장, 200장 쓰다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작년 한 해에만 자살한 청년이 97명이나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지금 1.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 정도 올라가고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언제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빨리 올라가고 미국도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경기는 안 좋은데 미국은 경기 회복이 빨리 됩니다만 백신이 이제 집단 감염이 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경제 리스크의 가장 큰 리스크가 이제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죠. 부채가 너무 많고 경제 정책도 지금 경제 현실이 맞지 않게 하면서 IMF에서 한국 경제 정책의 불안정성이 너무 높다.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백신 디바이드가 성장 디바이드로 연결되는 겁니다. 백신이 지금 백신을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성장 디바이드인데 우리나라는 뭐 우리가 늘 많이 보도가 나오지만 백신 접종이 이밖에 안 된 상황이죠. 오늘 제가 아침 뉴스에 너무 안타까운 뉴스는 일본의 지난번에 미일 정상회담 때 그 스가는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5,000명분이 2번 맞을 수 있는 1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든한테 뭔가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데 일본은 뭐 미국의 정책이 전적으로 아시아 정책에 대중 압박 정책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지금 나온 뉴스 너무 기가 막힌 게 사실상 우리나라가 여러 환경을 볼 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가 백신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오늘 아침 나온 뉴스를 보면은 여전히 지난 며칠 전에 바오의 포럼에서 중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그저께 보도가 됐는데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보고 우리가 쿼드를 참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 보고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중국하고 계속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완전히 중국과 북한의 대변인 같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보기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백신을 공급해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대통령이 어제 그 관계 당국에 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게 러시아 백신을 검토하라고 얘기했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아무도 검증되지 않는 서구 세계에서는 아무도 검증되지 않는 백신, 러시아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가 백신 때문에 아마 내년 성장률이 금년 성장률이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백신을 뭐 확보했지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 너무 이밖에 안 된다는 거. 지금 모더나 같은 거 이런 것은 뭐 거의 하나도 못 들어오고 있고 2천만 명분 들어온다고 했는데 한 명도 못 들어오고 있고 화이자도 뭐 1,300만 분 얘기했는데 75만 명밖에 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부작용이 생기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고 지금 사실 한국은 백신 공백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이제 백신 디바이드가 성장 디바이드가 가는 게 선진국은 이렇게 이제 요게 요게 이제 백신이 그 코로나가 없을 때 예상된 성장률이죠. 성장 그 나라 경제 성장 수준인데 선진국은 이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백신을 못 구한 국가들은 이게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에 작년에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3.몇 % 성장이지 실제로는 경제의 규모가 이 갭을 못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디바이드가 성장 디바이드를 계속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OECD 전망치인데 OECD 전망치를 보면은 이것 앞에 것도 OECD 분석인데요. 보면은 내년 4분기에 2019년 코로나 전에 비해서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요거죠. 이런 상태가 여기 2019년 상이 계속될 경우와 비교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여전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내년 4분기에 가도 2019년 11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2% 성장 경제 수준을 밖에 못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부채가 워낙 많습니다. 가계부채가 여기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데서비스 레이쇼라고 그래가지고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원리금 상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포함되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좀 올라갈 때 가계들의 위험, 가계들이 부도가 날 가능성, 가계부채를 갚지 못하면 금융부도로 연결되겠죠. 금융위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 비대면 일자리인데 주황색의 비대면 일자리, 한국도 비대면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면서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지난 3년 동안 195만 개 일자리가 줄어든 데다가 지금 가장 큰 게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 청년들 이것 때문에 뭐 아까 두 번째 얘기할 지금 코인 같은 것도 청년들이 집도 살 수가 없고 취직도 안 되고 오직 매달리는 게 이제 주식하고 코인에 매달리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 분배 구조가 계속 악화되는데 이 소득 분배 구조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좋아져 왔어요. 계속 좋아져 여기 이제 진위 계수라고 그래서 떨어지면 좋아지는 거 올라가면 나빠지는 건데요. 1992년을 저점을 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92년 저점을 해서 소득 분배 구조 악화됐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92년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87년 민주화라고 하는 게 일어났죠. 근데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작용하죠. 완전히. 87년에 민노총이 들어서가면서 88년부터 6년간 임금이 20% 올랐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경제가 6년 동안 임금이 20% 올라가면서 92년을 저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92년 전하고 이후하고 성장률 차이가 다릅니다. 92년 전에는
평균 한 9% 성장을 하다가 92년 이후부터는 5%대로 떨어지고 지금은 2%대 저성장기로 갔죠. 92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성장기에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분배구조와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분배구조 악화되다가 다행히 이명박 정부 이후로 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정말 그 4대강 사업 이런 걸 하면서 일자리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서민들 일자리가 특히 많이 생겼는데 4대강 사업할 때는 거의 뭐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운송하는 트럭이 물량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각종 그 강가에 뭐 화훼 단지 만드는 화훼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잘 돼가지고 초호황을 보이면서 서민들의 일자리가 많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 분배구조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이제 5분 요거는 이제 진위 계수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 5분위 배율은 이제 하위 20% 소득에 대비해서 상위 20%가 얼마나 소득이 많나. 그런데 이게 하위 20% 대비해서 상위 20%가 많아지면 소득 분배가 나빠지는 거죠. 쭉 개선되다가 이명박 때부터 쭉 개선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악화되니까 통계청장을 시켜가지고 통계 표본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그 현실을 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저는 이게 정권이 바뀌면 정말 통계청장은 아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분배구조가 이제 더 악화 안 되도록 통계청 아까 개인기도 더 추락이 안 되도록 바꾼 것처럼 분배구조도 더 악화 안 되게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자산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자산 요거는 통계청 발표한 거 아니고 제가 자산 조사한 거 우리는 이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합니다. 가계금융 복지조사 이런 것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자산 구조를 조사해 보니까 하위 20%가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상위 20% 갖고 있는 자산의 비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벌써 많이 올라갔죠. 상위 20%가 하위 20% 비해서 자산 분배 구조가 더 좋아진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그래요. 이건 완전히 문재인 정부 정책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이제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지금 정책에 엄청난 제약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래서 그걸 코로나 이후를 애프터 코로나라고 그러고요. 코로나 이전을 비포 코로나라고 그러는데 애프터 코로나와 비포 코로나 간에 정책이 완전히 경제 구조가 달라지면서 정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달라진 게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이 악화되고 분배가 악화되었거든요. 그런데 성장 둔화되고 고용이 악화되고 분배가 악화된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그냥 두면은 정말 사회에 큰 불안요인이 되니까요. 이걸 위해서 성장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뭐 마중물 재정 투자라도 해야 되고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분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정 투자를 해야 되는 이게 다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하면은 투자가 위축되는 세금을 올리면 투자가 위축되는 딜레마가 있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국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해서 이번에 옐런이 내세운 게 최저 법인세율이에요. 미국만 법인세를 올리면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잖아요. 트럼프 때는 법인세가 35% 되는 것을 21%까지 낮췄기 때문에 트럼프 때는 한 해에 미국 기업들이 600개에서 800개로 개가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사상 최장 호황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NBR이라고 미국 경제 연구소가 공식적으로 추계한 건데 123개월 동안 최장 호황을 기록했고요.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경제가 추락을 하면서 트럼프가 공경에 처하게 됐는데 이 사람도 바이든도 별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 재정 지출하려면 법인세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니까 그걸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똑같이 법인세를 올리자 하고 제안을 한 겁니다. 미국의 파워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게 이러다 보니까 유럽이 여기에 찬동을 하고요. 일본도 찬동을 하면서 이번 7월 달에 이게 국제적인 규율로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큰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워낙 돈을 많이 풀이되니까 미국도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넘었습니다. 미국 사상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이에요. 2차 대전은 전쟁하느라고 그랬는데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100%를 넘었으면서 미국도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지금 미국 최대의 경제학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우리하고 다른 점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국이라서 달러 표시 국채를 발행하면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왜 이게 왜 찬동했냐면은 이번에 일련이 제안한 것 중에 제안한 것이 다 할 필요 없고 세계 큰 100대 기업을 선정해서 100대 기업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세금을 똑같이 최저 한도를 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스위스 같은 데는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스위스가 한 16%, 그다음에 싱가포르도 15, 16%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위스는 싱가포르에 기업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엄청나게 호황을 보이고 있는데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법인세를 못 올리죠. 그래서 유럽도 유럽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화항이라고 그래서 화항이 이제 그거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그다음에 넷플릭스, 그다음에 구글이죠. 이게 전부 인터넷 기업인데요. 인터넷 기업들이 다 미국 기업이에요. 유럽은 규제가 많은 국가라서 인터넷 기업이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와가지고 유럽에서 다 돈을 벌어 가는데 유럽에 세금은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매출액이 일어나는 유럽에서 세금을 내게 하자. 유럽 나라가 과세권을 갖자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미국이 뭐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미국이 이제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그래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제조업도 전부 세계 100대 기업을 선정해서 하자. 이게 별자 기업이 5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제조업 하자. 이렇게 1년 치고 나온 겁니다. 치고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게 2010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영주도하고 오랫도록 이걸 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고 주로 이제 유럽 중심으로 이거 논의가 되어 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베이스 이로전 과세 기반 잠식이죠. 과세 기반 잠식과 이익 이전. 이익을 왜냐하면 구글 이런 데 세금을 안 내는 이유가 한국에도 한국 지사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어요. 페이스북도 안 내고 있고.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게 주로 IT 기업이 중요한 게 참 큰 비용이 지적 재산권인데 이게 눈으로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업하는데 지적 재산권 비용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해서 이익이 안 나는 걸로 해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익은 어디서 내느냐? 아일랜드나 아니면 저 바하마 군도 같은데 다 그렇게 비용 지불하는 걸로 했는데 바하마 군도에서 엄청난 이익이 나는 걸로 해놓는데 바하마 군도는 조세 비지역 법인세가 제로거든요. 아일랜드 법인세가 한 4%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전부 탈세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익을 이전하는 거. 그러니까 과세 기반 잠식과 이익 이전에 관한 OECD의 포용적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논의해 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거는 주로 디지털 에코노미 유럽 사람들 중심으로 디지털 에코노미만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예전에는 제조업도 거기 넣자. 이래서 이제 유럽하고 미국하고 이해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서 뭐 유럽과 미국이 맞아 떨어지면 뭐 통과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필라 1과 필라 2가 있는데 필라 1은 옐런이 얘기한 최저 법인세율을 정하자 하는 거고 기업이 다른 데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필라 2는 매출 발생 국가에서 과세권을 갖자. 이게 이제 유럽이 계속 그 디지털 때문에 미국의 IT 기업 때문에 얘기했던 건데 이것이 아마 이번에 7월달에 채택이 될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혀 이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세금이 올라가니까 투자가 위축될 거고요. 우리나라 법인세는 높은데 또 더 투자가 위축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다국적 기업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 예컨대 가 있는 우리 기업들 있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 미국에 지금 이제 미국 법인의 매출 비율이 전체 매출 비율이 15%쯤 되거든요. 현대차도 18%, LG전자도 20% 되는데 이것들이 그만큼 미국에도 법인세를 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한 지금까지 추산컨대 한 5조 원 정도의 법인세가 줄어들 걸로 우리나라에서 받는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돈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큰 문제다 이런 얘기. 법인세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산세만 올라가요. 하얀 건 OECD고 이건 우리나라인데 재산세 법인세만 계속 우리나라에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금 선거 때문에 개인 소득세 부과점 올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꾸 재산세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채무가 지금 1,000조 원 정도에 달하고요. 굉장히 위험성이 높고 이거를 우리나라만 있는 기준으로 채무를 편제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IMF가 공고하고 IMF가 재정통계 매뉴얼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것에 기준하면은 우리나라 이미 벌써 120%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이 100% 이번 금년에 넘어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게다가 이번에 G20에서 이거 통과돼가지고 법인 세수까지 줄어들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재정위기가 우리나라에 거의 2, 3년 뭐 길을 봤자 4, 5년 내에 재정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지금 분배가 악화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 차례 많이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재정 위기가 오지 않는 범위를 정해야 돼요. 범위 내. 그걸 뭐 경제에서는 보통 버젯 컨스트레인트라고 그러죠. 예산 제약 조건이죠. 이 제약 조건 하에서 나머지 여러 가지 재원, 여러 가지 이제 뭐 성장을 위한 마중물 재정, 사회 안전망 확충, 분배 개선을 위해 돈을 지불했는데 이걸 안 하고 막 돈을 지불하면은 지금처럼 현금 살포하면은 재정 위기가 온다 그런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정치인들은 이런 걸 별도볼 겨를이 없이 그냥 자꾸 돈만 보여줘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요걸 하기 위해서도 또 증세를 해야 되는데 증세를 최소한으로 해서 기업 투자 위축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불가피하게 증세하는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노동계획이나 규제계 이런 걸 하면서 개선해 줘야 증세의 마이너스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걸 정책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결국은 정권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도저히 뭐 규제도 강화하고 노동도 계속 ILO에 뭐 지금 제일 노동법 통과의 문제가 해고자와 실업자가 노조원이 되는 거. 실업자는 불특정 다수인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노조에 실업자가 들어가는데 그 실업자가 누구겠습니까? 노동운동한 사람들이에요. 들어가서 사업장 증거 파업이 가능하도록 노동법이 통과되었거든요. 아직 시행령은 아직 통과 안 돼, 아직 뭐 발동이 안 되는데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시행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기업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영권도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데다가 뭐 3%룰 때문에 해고된 사람 플러스 불특정 다수의 실업자도 유급 노조원이 되어서 사업장 증거 파업을 허용해 뒀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세계에서 유례 없는 법인데요. 이러면 세금까지 올리니 우리나라 누가 기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것들을 재정이 필요하지만은 세금을 올리는 대신에 이런 거라도 해줘야 된다 하면서 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그 글로벌 법인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세원 감소가 세수 감소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암호화폐에 좀 말씀드리고요.